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죠. 그 300명을 한 200명 정도, 근데 계산한 거는 19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구 30만 명당 지역구 국회의원 1명 정도로 하면 173명이 됩니다. 비례대표는 현재 47석인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비례대표답지 못한 비례대표로 채워져 있는 이런 비례대표도 많이 있더라고요. 비례대표로는 이제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에서 채울 수 없는 전문성, 이런 것을 각 영역별로 채우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47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사실 반으로 줄여야 된다. 반으로 줄이면 25자리.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173과 플러스 25 하면 198. 이렇게 해서 200자리 밑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뭘 하냐, 뭐 이런 국민들의 많은 지탄이 있었고, 또 그런 지탄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줄여서 이제 그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나가는 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국회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집행하면서 과연 국회가 여당이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고, 또 야당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정말 슬림하고 역동성이 있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법 만들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법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 하나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규제들이 생깁니다. 큰 법은 어떤 경우는 한 법안의 규제가 50개, 60개가 생겨요. 작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몇 개씩의 규제가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입법이 되게 하고, 필요한 그 범위의 규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규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뭐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해서 그 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이런 소환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임기 중에 청렴 의무 위반 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범한 이런 경우에 투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다가 자기 그 연고지에다가 많은 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지탄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살 때 그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일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가 잘 아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지난번 이제 김영란법 여러분 아시죠?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그 이해충돌 방지 내용도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결국 또 그 국회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입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서 국회의원직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를 탐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건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본래 이제 그 근로 현장에서 일 안 했는데도 돈을 주는, 소위 파업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합의할 때 그걸 다 보전해 주기로 해서 결국 파업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한 거나 마찬가지 임금을 주는 이런 것을 막자 하는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국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있고 회기가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회기가 아닐 때에도 사실상 임금을 다 주거든요. 또는 회기인데도 일찍 끝내버린 것도 그런 경우에도 그냥 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 세비를 봉급하고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일정한 봉급은 봉급대로 주되 수당은 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액 봉급 외에 그 내가 얘기하는 수당은 국회 상황 또 각종 회의 참여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또 정하게 되면 별일 안 한 것도 그냥 큰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주고받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당은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회들 무슨 특별한 위원회들 만들어서 그 위원 수당을 또 줘요. 예를 들면 무슨 북핵 대책위원회 이런 걸 요새가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별 회의도 하지 않으면서 그 위원들에게 일정한 또 수당을 줍니다. 이런 것도 폐기해야 된다. 의원의 직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도 거기다 또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위원돼 가지고 이런 부적절한 이런 수당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국회의원이 받아요. 국회의원이 무슨 비밀을 지킬 게 있고 비밀리에 수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또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지급되는 돈인데 이것을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의원이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서는 공개 정치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밀비처럼 사용되는 이런 돈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성실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성실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외유성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가서 놀다 오면서 의원 외교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적도 분명히 하고 가서 실제로도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원 입법의 규제 영향 분석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규제가 적정하냐, 그 법에 있는 규제가 적정하냐,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이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두려고 하면 규제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서 규제 개혁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국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마구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제 법안은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안전 규제가 있고 안전을 위한 규제, 하나는 경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살리고 삶을 지키기 위한 뭐 이런 것에 필요한 법안에 붙은 규제, 이걸 이제 경제 규제라고 하면, 안전 규제는 그건 뭐 정말 오히려 강화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걸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제 규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 시에도 반드시 규제 영향 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억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8번째로는 적자 예산 상한제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그 적자 예산을 막 편성하면서 구분이 없이 그냥 막 하고 있고, 또 그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도 붙여서 그냥 끝없이 예산을 지금 마구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또 양극화 해소, 4.4 산업혁명 대비 등으로 해서 국가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자 예산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마구 올리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적자 예산 상한제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은 못 넘기도록 그렇게 해야 결국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 각종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각종 예산 퍼붓기를 통해 가지고 지출을 엄청 늘렸어요. 그 상한도 없이 그냥 막 늘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한제를 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8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지원은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국회가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쳐지면 이제 다시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위해서는 꼭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치를 잘 몰라서 아까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비례대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에서 뽑히지 못했던 전문적인 인력을 뽑는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역구 의원 중에서 못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그거와는 별도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뭐 민원, 원성, 그분들의 필요, 이런 걸 이제 채워주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챙기다가 중앙을, 큰 틀을 못 챙기는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안보 이슈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는 무슨 기후, 이런 거는 지역에서 챙기자는 생각이 많지 않죠. 그러나 그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학자들을 둔다든지 또는 의사 출신, 의학 전문가들을 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례 대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이고 정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말씀하신 정책들 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저 국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저번에 공수처법을 그냥 통과시킬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당 의원들의 투표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걸 봤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다 찬성표를 던졌는데 한 명 금태섭 의원이 소신 있게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게 다 이렇게 화면에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게 화면에 뜨고 그 친문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탈당하라, 공천 배제하라 이런 압박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에 따라서 공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안의 경우에는 공개 투표를 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니까 법안에 관해서는 공개 투표를 하고 있고 인사에 관해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억에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해야 되는 때 자신 있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제 필요한 일이죠. 소위 국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을 나왔죠. 지금은 아마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래. 그 정책들을 들어봤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쪽에 힘이 조금 약해져서 이제 국민 중에서 단체들이나 그런 중에서 혹시 악용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혹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다고 국회에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힘이 생기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을 하면 국회의 힘이 오히려 빠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서 국회 힘이 적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198명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을 시에 그럼 기존 300명에서 대략 102명가량의 어찌 보면 실직자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198명을 새로이 뽑는 선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 그건 당에서 이제 정수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지금은 253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걸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30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지방은 그 기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30만으로 나누면 이제 178개가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지방에는 아마 30만까지 못 갑니다. 30만 갈 수 있는 이런 선거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구, 지금 행정단위는 이제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정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쉬운 일 아니에요.
의원들은 누구나 그 의석이 좀 많아서 전 국회의원 되는 게 좀 더 수월하면 좋겠다 이런 선택을 할 거고,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 한 명에게는 보좌관이 9명인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이제 돈이 들고 하는데,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숫자가 필요한 사람으로 줄어들고 국민들의 평가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해지면 그런 잘못된 의정 활동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부담도 좀 덜어드릴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거는 거기까지 할까요? 네.